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오염수 방류 또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등장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로 열풍덕을 톡톡히 본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 전달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만큼 주변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과학이 아닌 신화의 영역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하자 외교부는 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 전북 김제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서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밤사이 최고 150mm의 호우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데 일본은 최종 방류까지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기시다 총리를 접견하기에 앞서서 하야시 외무상과 만났는데요. 공동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정오 무렵 하야시 외무상과 오천을 겸한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싸고 현재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IAEA가 2년여에 걸쳐 집중해왔던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오늘 오후 제출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IAEA가 오염수 방류를 점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IAEA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로시 총장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준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되는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비슷한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안전성 확보, 소문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민들과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중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밝히고 질의응답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사, 야마나카 원자력 규제위원장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찾는데 오염수 방류 현장 점검을 위한 IAEA 현지 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평가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방류 시기만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자, 일본 여론은 비교적 찬성이 많기는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 현지 어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부정적인 소문으로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결의문 채택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염수 방류 찬성이 45%, 반대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다소 높긴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가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봄에서 여름 무렵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기시다 총리는 일단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방류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IAEA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하야시 외무상이 오염수 방류 처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 발표를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벌써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도쿄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야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는 오늘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기여금을 받은 IAEA가 제한된 환경에서 조사한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종 보고서와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IAEA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기관이 있느냐며 종교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검증하겠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단 여야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치부터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와 의원총회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쟁점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이 다시 논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법안 일소위를 진행합니다. 특히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되는데요. 민주화를 이끈 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 범위에 친북단체와 민간인 고문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후 2시부터 국가재정준칙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오염수 모니터링 TF의 종합 보고서 발표를 위해서 일본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안에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됩니다. 또 2학기부터는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로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4억 4,620만 달러로 집계돼서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보다 16.4% 늘었습니다. 라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K 콘텐츠 인기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은 경기 반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처럼 60%로 유지하고요. 또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문체 1차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운영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와 세일즈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 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임시 투자세 공제 활용 제고,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 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 특구 지정, 지역 산단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한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 하반기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경제 연착륙 중이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물가 상승세 크게 둔화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3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도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배상금 공탁 절차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제3자 변제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어제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한 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무성을탕 식품 요새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설탕을 대체하고 있는 식음료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 IARC가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는 14일에 평가 결과가 공개될 텐데요. 우리 식생활에도 어느 정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각종 식음료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스파탐은 1965년에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한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물질이 우리가 이 미각을 느낀다는 것은 단맛을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이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을 느끼지만 당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예. 하지만 이런 인공 감미료 등 예전에 사카린도 있었고 이것은 우리 뇌가 미각을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당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연히 사용됐고 1981년 미국 FDA 승인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탕 대체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나오잖아요. 아스파탐은 어디서 추출하는 건가요? 이 아스파탐은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우리가 합성을 하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가공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이것은 인공 감미료, 즉 우리가 화학적 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값싸게 대량 생산, 단, 인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데서 약간의 부담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 FDA가 승인할 정도면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FDA에서 맥주를 승인하진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맥주가 소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소비 생태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의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감시단체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에서 알리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아스파탐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우선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탕은 가공하는 과정 때문에 원가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비용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저는 뭐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서 좀 달달하게 넣는 여러 가지 감미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제로 열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단맛을 낼 수 있는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제로 음료 전에는 껌과 같은 우리가 씹는 것에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뭐 탄산음료라든지 말씀하신 껌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예전에도 들어갔고 현재도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다른 식음료에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아스파탐을 지금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스파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게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테이트라고 하는 걸 분해가 되면서 아주 미량의 메탄올이 나옵니다. 그 메탄올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 막 사고가 났다고 에탄올을 메탄올을 착각해서 물을 타서 마시고선 독성 간염을 일으켜서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탄올은 발암 물질인 동시에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아주 미량이 발견되는데 아까 제가 술을 말씀드렸는데 술은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1군입니다. 근데 유통이 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 앞서 이제 술, 담배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1군 같은 경우는 성면. 우리가 예전에 옛날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헐다 보면 나오는 성면 위험하다. 많이들 그랬죠. 그렇죠. 술, 담배 있고. 지금 못 쓰게 돼 있죠. 맞습니다. 2015년에 한 번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캔에 들어있는 가공육, 나이트로 사이트가 들어있어서 질산염이죠. 이게 위험하다. 근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우리는 깡통 가공육을 많이들 하잖아요. 햄, 참치캔. 맞습니다. 근데 그 햄, 우리 적색육이라고 그래서 했던 것도 들어가고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2015년에 소고기 있죠. 그냥 소고기.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도 이 A군에 들어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붉은 고기 이렇게 들어있네요. 소고기, 돼지고기도 이 A입니다. 붉지 않은 고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살 생선 같은 경우는 빠지겠죠. 근데 이제 보면 B군, 이 B군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전자파도
가능할 수 있다. 예. 김치 등의 절임 채소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 B군에 알로에 추출물, 김치 등 절임 채소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B군에 김치가 포함되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과다한 염장식품, 즉 우리나라 김치가 갖는 그 유산균이라든지 발효 성분이 아닌 절임 채소라고 표현을 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절임 채소가 있으니까요. 거기는 과도한 이런 염분이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과도한 염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커피가 2016년에 네. 이 비군에 있다가 빠졌습니다. 그게 안전한 빠지기도 거. 해요? 예, 커피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그게 이제 바람이라든지 여기 가능성이 적다고 나왔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예. 우리가 확진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체중이 늘고 과체중이 많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로 열풍, 즉 설탕이 아닌 감미료 음료가 많이 유행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사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고사리를 전세적으로 막 먹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고사리가 바로 이 비군이거든요. 아, 고사리도 이 B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아마 이때 고사리가 우리 명절 지정된다 때 그러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 고사리 평소에도 그 많이 왜 먹고요. 지난 2년 3년 동안 고사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고사리 얘기를 하겠죠. 아, 그리고 저기 1군 발암물질의 가공육, 저거 소세지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그때 먹던 소세지라고 하는 분홍 예, 소세지 예. 긴 거는 사실은 그거는 어묵입니다. 어묵이라고 예, 보면 근데 여기 되고. 말하는 가공육은 질산염이 들어있고 우리가 깡통에 들어있어서 캔 소세지, 보통 우리가 캔 햄. 분류되지 않은 나쁜 메일들을 부를 때 쓰는 영어로 된 두 글자가 예. 있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지만 유통되고 먹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단계에 따라 나뉘어 있잖아요. 이 비군이면 발암 가능 물질인 건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실 요 부분도 과학자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도 1군에 속하거든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도 또 1군이다. 1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외선 없이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즉 1군이 EA나 EB군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바람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빈도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즉 우리가 얼마나 접촉하느냐, 얼마나 사용하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피부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오랫동안 운전하셨던 분인데 이 왼쪽에 피부를 예. 계속 노출됐던 분들은 여기가 피부가 많이 노화가 됐고 아닌 쪽은 노화가 되지 않은 사진들도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는 것처럼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바람 강도가 아닌 빈도에 의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번역한 걸 보면요. 1군은 발암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발암 물질인데 술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선택을 받고 있고 예. 과도한 우리가 음주나 또는 흡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공육도 그렇고 이 자외선 같은 경우도 1군의 발암 물질로 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네.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허용 기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얼마나 됩니까? 허용 기준치 같은 경우는 이 1981년 미국 FDA에서 일단 기준치가 나왔거든요.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1kg당 40mg,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0mg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혹자들이 이제 계산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750ml 우리가 탁주 기준으로 해서는 33병 이상을 예. 매일 마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 불가능하죠. 33병을 어떻게 하루에 네, 다 그리고 먹어요? 이제 우리가 예. 제로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음료도 하루에 55병, 네. 55병 정도를 마셔야 초과된다고 하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군 발암 물질인 자외선도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시간도 두고 또 과도한 선탠이라고 하는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아스파탐은 이 WHO 산하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이 발암 가능 물질 B2B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갖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뭐 33병, 콜라 55병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소량은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발암물질은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암물질을 먹지 않고 살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야식으로 찾는 라면 같은 경우도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나트륨 함량 자체가 또 우리가 높으면은 발암물질로 지정될 수도 있으니까. 즉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판매될 수 있다라고 하는 KFDA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미국 FDA가 있는 반면에 또 WHO 산하의 국립암연구소는 또 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인체에 발생할 수 있는 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줘요.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던 유사한 사례가 바로 2015년 그 가공육. 그 가공육은 질산염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소고기, 돼지고기를 EA군에 1 그 지정을 했어. 그래서 이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얘기가 있었지만 그 얘기는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럼 EA군의 붉은 고기 여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 지난 토요일에도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드실 텐데 모두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 사카린? 맞습니다. 사카린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카린은 누명을 벗었죠. 아, 누명을 벗었습니까? 네, 사카린도 그 유사한 유사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것이 단맛을 낼 수 있어서 했는데요. 사카린이 어떤 특정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주에 들어갔다고 20여 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내 소비자에 각인된 거는 사카린 하면은 나쁜 인공 감미료에서 그리고 또 사카린을 우리가 첨가하는 경우에는 크게 표시를 하게끔 돼서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하거든요. 물론 인공 감미료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좋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오랜 기간 만들고 다량으로 유통되는 경우에 사카린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해를 입힌다는 것을 결국은 규정을 못했기 때문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발암 가능 물질, 발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스파탐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 다이어트 식품, 제로 식품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아스파탐이 실제로 좀 다이어트나 당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영국의 최근에 이 아스파탐 사태를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당음료를 선택을 함으로써 과도한 감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비만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미국 등 일부 연구를 보면요. 이런 제로라고 불리는 즉 가공 인공 감미료를 선택하는 경우에 추후에 오히려 당뇨의 위험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공 인공 감미료든 또는 천연 단순 정제당이든 둘 다 과하면 인체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 현재 그 발암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정보 부분이고요. 저는 인공 감미료도 당뇨로부터는 100% 자유로울 수 없다. 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스파탐, 이 비군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유병욱 교수님한테 들어봤는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그냥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고 다만 아스파탐에 들어있는 우리가 인공 감미료 달달한 음식들이 당뇨라든지 비만을 완치하거나 그걸 자유롭게 하는 음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쇼핑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인데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서 어렵게 살아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가 기나긴 코로나19 방역 터널을 빠져나오며 나라와 나라 사이 빗장도 풀렸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기승을 부릴 때 을신년스럽기까지 했던 서울 명동에도 다시 활기가 돕니다. 특히 명동하면 연상되는 노점 음식은 종류도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붕어빵 4개와 만두 3개를 사고 낸 돈이 10,000원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다소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해도 맛 좋은 길거리 음식을 기대한 관광객들도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I think here it's more expensive than other places like in Bucheon. I can have it for a cheaper price. 상인들은 원자재 값 등이 가파르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재료가 비싸서 그러나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의 높은 물가는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불러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흐릴 때는 그 지속적 성장이 쉽지 않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들이 받는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This is unbelievable. There's no city like this in the world. This city is unbelievable. 네, 유럽 곳곳을 좀 보고 왔는데요.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팬데믹도 끝나고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최근 유럽 관광 명소들에는 관광객이 폭증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곳곳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방, 관광객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하루 4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제 3만 명까지만 받으면서 방문객 수를 10,000명 넘게 제한했는데요. 프랑스의 부헤아 섬과 마르세유 칼랑크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120여 개 섬으로 구성된 바다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여러 로맨스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요. 내년부터는 베네치아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자, 특히 세 번째 처방이 눈에 띕니다. 바로 셀카 벌금인데요. 이 조치를 내놓은 곳은 이탈리아 북부 해안 마을인 포르토피노인데 일단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마을이 참 예쁘죠? 이렇다 보니 인증샷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통행에 불편이 생겼고요. 현지인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시 당국은 사진 촬영이 잦은 건물을 레드존으로 지정했고요. 여기서 셀카를 찍는 관광객은 최대 275유로, 우리 돈으로 39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유럽 당국이 이렇게까지 나온 건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 투어리즘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정체와 처치 곤란한 쓰레기 문제부터 도심 집주인들이 집을 관광객용 숙박 공유 서비스로 활용하면서 현지인들의 주거비까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관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안 와도 문제고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죠. 뭐든 적당한 게 참 어렵습니다. 관광 산업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이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이 약해지며 그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 특정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역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가 가졌던 모든 수직적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크림반도가 없는 우크라이나를 상상할 수 없다며 크림반도 탈환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окация не повлияла на действия группировок войск.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ужественно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продолжали решать возложенные на них задачи.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기와 전차 등 2,500개에 달하는 무기를 잃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사시 유럽 동부 전선에 병력 30만 명을 30일 안에 배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역량에 맞춰 최상의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것으로 오는 11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무장 반란 이후 자취를 감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프리고진이 현지 시간 3일 텔레그램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음성 메시지를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41초 분량의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행동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가까운 미래에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183차례에 걸쳐 고의를 사고를 낸 뒤 16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3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동승자와 가짜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대마를 몰래 키워 흡입한 혐의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 20대 태국인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4월 자택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신적인 문제와 산후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KDFS 황욱정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이 52.4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 청약 경쟁률이 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변호사 시험 논술형 필기 시험부터 도입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 이상이 총에 맞아 4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51%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자발적 격리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노마스크 동향과 관련해 통일부는 어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진부터 북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북한의 방역 해제 동향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7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쪽 대부분 지역과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별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은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밤 사이가 취약 시간이 되겠고 호남 지방은 내일 새벽에,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